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코티니입니다. 바나나 라떼를 좋아해요. 호주에 많이 다른 카페에 있어요. 한국 커피, I quite like it actually. In Korea, there's quite a lot of different styles of coffee and they like to experiment with coffee as well, so I quite like that. Actually, in Australia, not many people go to Starbucks, but I know that in Korea, a lot of people love going to Starbucks. But I found it interesting when I came here because there's a lot of really, really great small and individually owned cafes. It's not something I expected from Korea actually. Actually, my friend told me about a story about how great the coffee was in Korea, but I'll tell you a bit about that story a bit later.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터스예요. 저는 호주 최고의 럭셔리 호텔 체인 아쿠아 리조트의 딸로 태어났죠. 아버지 로버트 워터스는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이 호텔 그룹을 일군 CEO예요. 덕분에 전 마치 호텔을 집처럼 여기며 자랐답니다. 어릴 때 저는 매일 아침이면 호텔 조식 뷔페가 차려지는 줄로만 알았어요. 구운 크루아상, 브리오슈, 베이글부터 시작해서 덴마크식 페이스트리와 이탈리안 치아바타, 심지어 터키 피대 빵까지. 세계 각국의 빵이 늘 식탁 위에 가득했죠. 매일 아침 품위 있는 웨이터들이 완벽하게 식탁 세팅을 하고 요리사들이 갓 구운 빵을 은색 트레이에 담아오면 집안에 계피와 버터 향이 은은히 퍼졌어요. 그 유혹적인 향기 맡으며 눈을 뜨고 따뜻하고 바삭한 빵을 한 입 베어 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 호텔을 돌며 이국적인 빵도 수없이 만났어요. 영국 애프터눈 티 세트의 스콘, 프랑스 몽생미셸 수도원빵,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서 먹었던 단푸느 빵까지. 아버지 덕분에 각국의 문화가 깃든 다채로운 빵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렇게 빵에 둘러싸여 자란 터라 자연스럽게 빵에 매료되었어요. 밀가루와 물, 이스트라는 단순한 재료가 기적처럼 폭신한 식감과 풍미를 창조해내는 게 신기했거든요. 나라마다 빵을 만드는 방식과 철학이 다른 것도 흥미로웠고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제 꿈도 빵과 맞닿아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제빵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였죠. 호텔 체인 상속녀로서의 운명이 정해진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늘 제빵에 열정이 꿈틀거렸답니다. 그렇게 빵과 함께 자란 저는 미국행을 택했어요. 세계 제빵의 중심지 뉴욕으로 떠나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트렌드를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호텔 비즈니스 차원에서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케네디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설레는 한편 자신감도 넘쳤어요. 럭셔리 호텔에서 자란 덕에 이미 제빵의 세계엔 누구보다 친숙했으니까요. 쟁쟁한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밀리지 않는 내공이 있다고 자부했죠. 호주 시드니에서 온 22살 요리 학도로서 몇 달 전부터 미국 음식 문화 탐험을 꿈꿔왔거든요. 현재는 뉴욕 하이드 파크에 있는 명문 CIA에서 요리와 호텔 경영을 배우는 중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내가 CIA에서 배운 걸 우리 호텔 식당에 적용하는 거야.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늘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전 이번 뉴욕 탐방에서 최신 유행 요리를 찾아갈 생각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큰 가능성을 봤던 고급 수제 버거와 핫도그 말이죠. 번 아페타이디나 푸드 앤 와인 같은 유명 미식 잡지와 블로그에서 극찬한 맛집 리스트도 꼼꼼히 챙겨왔고요.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는 와규 버거, 특제 소시지를 듬뿍 올린 브랏버스트.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꼭 가봐야 할 식당 리스트를 꼼꼼히 조사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시를 돌아다니며 먹기 시작하자 불편한 느낌이 엄습했어요. 첫 번째로 간 이스트빌리지의 떠들썩한 버거 식당은 실망스러웠죠. 브리오슈 번은 딱딱하고 부스러졌고 앵거스 패티는 너무 익어서 뼈만 남을 정도로 바싹 말랐어요. 가문비나무 토마토, 숙성치즈, 아이올리 토핑은 맛없게 밍밍했고요. 시드니 아무 펍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버거 맛이었죠. 한 번의 실망으로 여행 전체가 망쳐지지 않기를 바라며 낙관적으로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센트럴 파크 근처에 있는 뉴욕 타임스가 명물이라고 칭한 골동품 같은 핫도그 가판대였죠. 45분을 줄 서서 기다린 끝에 유명한 일피트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너무나 평범해서 충격이었어요. 소시지는 육즙이 있긴 했지만 훈연향이나 양념 맛은 전혀 없었고 질척한 하얀 빵과 평범한 노란 머스타드를 얹은 건 그걸 전혀 살리지 못했죠. 정말 이게 뉴욕 핫도그 예술의 정점일까요? 인기 브루클린 식당에 물은 양념 없는 감자튀김부터 트렌디한 소호 레스토랑에 걸쭉하고 맛없는 시그니처 맥앤치즈까지 음식은 계속 실망스러웠죠. 제가 그렇게 읽었던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장르를 뛰어넘는 미국의 요리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우리 호텔을 혁신할 거라 기대한 버거와 핫도그는 진부한 것들로 전락하고 있었죠. 이 평범한 레시피들을 영감으로 삼아 우리 호텔 셰프들에게 전할 순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여러 식당에서 불안한 광경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쥐들의 모습이 그것이었죠.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피자 가게에선 대담한 쥐 한 마리가 식당 한복판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또 어떤 때는 유명한 24시간 식당의 주방으로 사라지는 길고 벌레 같은 꼬리를 목격하기도 했죠. 어떻게 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곳들이 위생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창문에 붙어있는 보건부 등급은 분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 뉴욕에 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정부에서도 개체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뉴욕 극장가 근처에 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기대하던 식사를 하려던 참에 마지막 일격이 떨어졌죠.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인 블랙 트러플 주스를 곁들인 로스트 치킨을 막 맛보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얀 식탁보 위에 거대한 쥐 한 마리가 뻔뻔스럽게 자리 잡고 그 여성이 남긴 감자튀김을 씹고 있었던 거예요. 쥐가 식탁 아래로 숨어들고 웨이터들이 빗자루로 헛되이 쫓아다니자 혼란이 일어났죠. 식욕이 싹 사라진 저는 $45짜리 메인 요리를 역겨움 속에 밀어냈어요. 의기소침해지고 맥이 빠진 채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제 시간과 아버지 돈을 잘못된 망상을 쫓는데 낭비한 걸까요? 제가 머릿속에 그려온 굉장한 미국 음식 현장은 점점 평범한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우리 호텔 식당 중 많은 곳이 고객을 끌어모으고 유행하는 단독 식당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선하고 성공적인 콘셉트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났죠. 어느 늦은 밤, 울퉁불퉁한 소파에 앉아 실패를 고민하고 꼬리를 내린 채 시드니행 비행기표를 끊을까 생각하던 찰나 절친이자 요리학교 동기 제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제 의기소침한 인스타 게시물을 지켜보며 안부를 물으려 한 거였죠. 에밀리, 여행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알아. 제스가 농후한 호주 억양으로 동정 어린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아직 수건 던지지 마. 넌 영감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 전형적인 미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요리를 탐험해보는 건 어때? 전 한숨을 내쉬며 방어적으로 굴었죠. 제스, 모르겠어. 난 미국에서 인기 있고 유행하는 게 뭔지 살펴보려고 온 거야.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녀가 고집스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제과 수업에서 만났던 한국계 미국인 학생리 기억나? 그 애가 작년 여름에 LA에 있는 한국 카페 보라에 대해 극찬하더라. 커피랑 디저트로 색다른 시도를 한다면서 고구마 라떼에 미소 캐러멜 크림 퍼프 같은 거 파는 곳이래. 한국 요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김치랑 바비큐 외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 부끄러울 만큼 아는 게 없었거든요. 무의식 중에 한국 음식이 그렇게 신나고 다양하지 않을 거라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제스의 묘사는 제 안에서 호기심의 불씨를 지폈어요. 우리 호텔 식당 부활의 열쇠가 제가 간과하고 과소평가했던 문화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LA의 야자수 늘어선 거리와 신비로운 한국 카페가 가득한 상상 속을 방황하느라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칠 때쯤 마음을 정했죠. 아빠가 기대하는 게 아닐지라도 새롭고 낯선 것에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제 자신과 우리 가족 사업의 미래를 위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길을 가봐야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날 아침 바로 LA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그곳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마음가짐으로 맞서기로 다짐했죠. 비행기가 케네디 공항을 이륙하자 창에 이마를 대고 저 멀리 사라지는 맨해튼 빌딩 숲을 바라봤어요. 뉴욕은 저를 힘들게 했지만 소중한 교훈도 줬죠. LA 국제공항의 비행기 바퀴가 닫자 긴장 반 설렘 반의 감정이 저를 휩쌌어요. 절친 제스가 극찬하던 그 매력적인 한국 카페 보라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죠. 거기선 어떤 혁신적인 커피 레시피와 디저트를 발견하게 될까요? 그게 우리 진부한 호텔 메뉴를 혁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스러운 막다른 길이 되고 말까요? 캐러셀에서 가방을 찾은 후 택시를 잡아 제스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LA가 뉴욕과 얼마나 다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장엄한 야자수들이 아스라이 보이는 산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흔들렸고 햇살이 모든 것을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물들인 듯 차들도 한결 느린 속도로 움직였어요. 상쾌한 변화였죠. 30분 후 우리는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어두운 나무 외관과 대비되는 하얀 한글 카페 보라라는 미니멀한 간판이 눈에 띄었죠. 심호흡을 하고 배낭을 메고 유리문을 밀었어요. 안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요.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유혹적인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갓 볶은 커피 원두에 깊고 흙내음 나는 향기와 구워지는 페이스트리의 따뜻하고 버터 같은 향이 섞여났죠. 위안을 주는 포옹 같았고 순식간에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카운터로 다가가자 쉽게 미소 짓는 친절한 바리스타가 저를 맞이했어요. 명찰에는 제라고 적혀 있었죠. 카페 보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노래하는 듯한 한국 억양으로 말했어요.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익숙하지 않고 흥미로운 선택지로 가득한 메뉴판을 훑어봤어요. 미숫가루 라떼, 달고나 에스프레소, 검은깨 쿠이뉴아망. 이 신선한 메뉴들을 맛보게 될 생각에 짜릿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엄습했죠. 이 음료들의 뉘앙스와 복잡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을까요? 제 망설임을 눈치챈 민성 씨가 말을 건넸어요. 처음 오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시그니처인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 드릴게요. 마치 머그잔에 담긴 따뜻한 포옹 같아요. 그리고 저희 미소 캐러멜 크림 퍼프 꼭 드셔보셔야 해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흥미롭고 안심이 되는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한데요. 고마워요. 민성 씨가 제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 안은 다양한 손님들로 북적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빙수 그릇을 앞에 두고 열띤 담소를 나누는 한국 할머니들, 말끔한 노트북에 열중해 타이핑하는 힙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 멋들어지게 담긴 디저트를 사진 찍느라 킥킥대는 10대 소녀들까지. 그들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몇 분 후 민성 씨가 음료와 페이스트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라떼는 예술 작품이었죠. 옅은 주황색과 크림색의 거품 위에는 계피가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크림 퍼프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고요. 맛있게 드세요. 민성 씨가 윙크를 하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러 부산하게 가버렸어요. 컵을 입으로 가져가 고구마의 은은하고 흙내음 나는 향과 스팀 밀크의 따뜻한 향을 들이마셨어요. 첫 모금을 머금자 놀라움과 기쁨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라떼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웠어요. 고구마 본연의 달콤함이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한 끝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복잡하고 중독적인 맛을 만들어냈거든요. 부드러운 페이스트리를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겉면이 풍미의 화려한 향연으로 터져나왔어요. 캐러멜의 풍부하고 버터 같은 달콤함이 미소의 짭짤하고 우마미한 깊이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죠. 그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너무나 절실히 찾았지만 없었던 영감과 흥분의 불꽃 말이에요. 제가 전에는 무시했던 한국 요리에서 그 깨달음이 온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왔죠. 감흥에 잠겨있던 찰나 민성 씨가 제 테이블에 다시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그는 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정말 굉장하죠? 그가 반쯤 비워진 제 접시와 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경이감에 숨을 내쉬었죠. 한국 카페에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맛있는 걸 만들고 있는 줄 몰랐어요. 문화와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보였어요.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저를 놀라게 하고 시야를 넓혀준 이야기와 통찰을 풀어냈죠.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풍미와 전통이 세계적 트렌드와 어우러진 풍성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카페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요. 또 한국 바리스타들은 완벽한 샷을 추출하고 시그니처 음료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종종 몇 년간 견습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도 들었죠. 많은 한국 카페에서 레버 머신이라 불리는 저압 에스프레소 머신을 써서 더욱 달콤하고 뉘앙스 있는 커피 맛을 뽑아낸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민성 씨가 한국 사회에서 카페가 지닌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었죠. 커피를 마시러 잠깐 들르는 곳을 넘어 창의성과 공동체, 자기 표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카페를 임시 사무실이나 공부방, 모임 장소로 활용하며 한 잔의 음료를 시켜놓고 몇 시간씩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골들이 자주 가는 단골 카페나 바리스타에게 느끼는 애착, 다정함, 충성심 같은 한국 특유의 정서인정에 대한 개념도 설명해줬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우연히 발견한 풍성하고 혼이 깃든 커피 문화에 대한 동질감과 존경심이 샘솟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호텔 카페에서도 만들어내고 싶은 많은 가치와 경험, 즉 단순히 음식과 음료를 사고 파는 거래를 넘어선 소속감, 창의성, 연결감 같은 걸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성 씨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끝도 없이 떠들고 있었네요. 가봐야 할 곳이 있으실 텐데. 저는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사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통찰력 있고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국 카페 문화와 요리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좋은 자료나 시작할 만한 곳을 혹시 알고 있나요? 민성 씨의 얼굴에 흥분이 가득 차올랐어요. 맞다. 딱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CIA에서 하는 건데 당신에게 완벽할 거예요.
한국 요리와 카페 문화에 대해 10주 동안 심도 있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들과 바리스타들이 가르치죠. 한국 음식계에서 벌어지는 역사, 기술, 혁신에 깊이 빠져보고 싶은 에밀리 같은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로 더 배우고 싶다면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이 느껴졌어요. 대가들에게서 직접 배울 기회. 제 상상력을 사로잡은 이 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기회라니. 한국 음식에 대해 회의적인 아버지를 설득하고 몇 달간 제 삶을 재정비해야 한다 해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저는 벌써 가능성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성 씨, 이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천만에요, 에밀리. 이건 당신에게 놀라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꼭 다시 카페 보라에 들러서 우리 소식 들려주기로 약속해요. 당신의 모험에 대해 모두 듣고 싶으니까요. 약속할게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말했죠. 황금빛 LA의 오후로 발을 내딛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뉴욕에서의 실망과 환멸은 머나먼 기억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를 타오르는 목적의식과 가능성이 메웠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란 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희 새로운 방향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건 기술과 인내가 필요할 테고 낯선 나라에서 집중적인 요리 교육을 받는 건 두려움마저 느껴졌죠. 하지만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 제 가장 깊은 열정과 가치관에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 보라에서 경험한 풍미와 문화의 달콤 씁쓸한 교양곡이 제 안에서 무언가 핵심적인 것을 다시 깨운 거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연결, 성장, 의미에 대한 갈망 말이에요. 여전히 캐러멜과 커피의 달콤한 향기가 혀에 감도는 가운데 한국행 비행기표와 CIA 프로그램 지원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온라인 포럼과 레시피 블로그를 뒤지고 한국 유명 셰프들의 유튜브 강의를 보고 LA 원룸 부엌에서 복잡한 풍미와 기술을 재현하려 노력하는 데 보냈죠. 특히 한국 요리의 근간을 이루는 발효에 매료되었어요. 고추장, 된장, 김치 같은 새콤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주요 식재료를 탄생시키는 발효 말이에요. 그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작용에 대한 과학 논문을 몇 시간이고 파고들며 한국의 많은 요리사들이 수세대에 걸쳐 이렇게 깊이 있고 복합적인 맛을 창조하기 위해 박테리아와 효모의 힘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감탄했죠. 연구에 고무되어 미국의 한국 마트인 H마트와 갤러리아 마켓 같은 한국 식료품점을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색색의 이국적인 식재료와 저장식품을 보는 건 늘 경이로웠죠. 고춧가루, 다시마, 고추장을 잔뜩 사들이고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쌈장과 김치찌개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요리의 대가가 되는 길에는 탄 프라이팬, 실패한 실험, 꺼진 수플레 같은 게 있기 마련이죠. 제 여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국 요리에는 제가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정밀함,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곧 깨달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실패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의 인기 길거리 음식인 호떡을 만들어 보려 했을 때였어요. 호떡은 계피를 넣은 달콤한 반죽에 황설탕 시럽을 채워 넣은 음식이죠. 매력적인 유튜버 망치씨가 호떡 만드는 법을 시연하는 걸 수십 번은 봤고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과 활기찬 설명을 꼼꼼히 연구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 볼 때는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반죽은 제대로 부풀지 않고 끈적이는 덩어리로 남았어요. 공들여 졸이고 농축시킨 속재료는 어떻게 해도 새어나오고 제대로 밀봉이 되지 않았고요. 마침내 프라이팬에 올려 튀기고 나서 건져낸 결과물은 탄채 기름에 절은 재앙 수준이었고 속은 익지도 않은 반죽이 절 조롱하듯 덜렁거렸죠. 내 부엌의 참상을 바라보며 엎질러진 기름으로 미끄러운 바닥, 밀가루 가루가 하얗게 깔린 조리대, 불에 탄 프라이팬과 끈적이는 조리 도구가 수북이 쌓인 싱크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요리 양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내가 누구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아빠 말씀이 맞는 걸지도 몰라요. 이건 다 시간과 자원 낭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마자 마음속에서 불꽃과 결의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카페 보라의 바리스타 민성 씨가 들려준 현명한 말이 떠올랐죠. 요리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와 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던 그 조언 말이에요. 또 한국 셰프와 가정 요리사들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자신들의 기술을 다듬어갔고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이끌고 왔음을 보여준 모습도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의를 다잡고 부엌으로 돌아가 열과 성을 다해 요리 수업에 매진했어요. 긴 땀범벅의 시간을 부엌에서 보내며 칼 솜씨를 다듬고 미각을 가다듬으며 한국 요리를 규정하는 풍미와 식감의 균형에 대한 직관을 기르는 데 전념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제 김치찌개는 K타운 포장마차에서 맛본 정겨우면서도 든든한 한 그릇 같은 맛이 나기 시작했죠. 잡채는 쫄깃하면서 감칠맛이 나는 완벽한 식감을 얻었고요. 자신감이 커지면서 제 새로운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불타올랐어요. 친구들과 동기들을 불러 즉석 한국 음식 파티를 열기 시작했죠. 내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불고기, 순두부찌개, 색색의 반찬들을 자랑스레 내어주었어요. 그들이 감탄하며 내가 만들어낸 맛과 모양을 칭찬하는 걸 보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평생 처음으로 제 천직, 제 존재 이유를 진정 찾은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찬사와 요리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갈가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앞으로의 길이 점점 더 아버지와 우리 가족 사업에 바라는 기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쿠아리조트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늘 아버지의 기대와 그 발자취를 좇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았죠. 아버지는 홀로 사업을 일궈내신 분이에요. 한국 이민자로서 맨주먹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변덕스러운 호텔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재능으로 오늘날의 사업을 세우셨죠. 그에게 성공의 기준은 냉정하고 단단한 지표들이었어요. 객실 점유율, 객실당 매출, 미쉐린 스타 같은 것들 말이죠. 요리계의 예술적이고 관념적인 면모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고 음식과 음료는 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충성도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수단 정도로 여기셨어요. 처음 제가 요리학교에 진학하고 요리사의 길을 걷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아버지는 회의적이면서도 지지해 주셨어요. 아마도 가족 사업의 핵심 자리를 물려받기 전에 실무 경험을 쌓는 유용한 방법 정도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욱 불타오르자 아버지의 태도에서 짜증과 실망이 엿보이기 시작했죠. 한때는 다정함과 아버지다운 격려로 가득했던 전화통화와 화상 채팅은 점점 더 간결하고 껄끄러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새로운 요리 모험과 한국 음식 집착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걸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지만 턱에 힘을 주고 눈빛에 불만을 담은 모습이 역력했죠. 에밀리, 어느 저녁 아버지가 지직거리는 와이파이 연결 너머로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요리에 신난 건 이해한다. 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한단다. 우리 호텔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하고 있어. 다양한 고객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신선한 아이디어와 콘셉트가 필요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의 틈새 민족 요리가 아니라고. 그의 무시하는 어조에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빠, 정말 여기에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한국 음식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믿을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닌 요리죠. 우리가 호텔 체인 중에서는 먼저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고 내세운다면 엄청난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유행은 오고 간다. 에밀리, 중요한 건 지속성과 폭넓은 매력이야. 우리 브랜드는 고급스러움, 익숙함, 일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너무 실험적이거나 난해해져서는 핵심 고객층을 잃을 순 없단다.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어요. 내가 열정적인 건 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한다. 하지만 결국 넌 이 가족과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어. 셰프가 아니라 CEO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할 말이 많았지만 혀를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일단 어떤 일에 마음먹으면 어떤 이성이나 설득으로도 뜻을 돌리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집스럽고 나름의 방식에 젖어 있으며 자신이 일궈낸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큰 그림을 생각해보겠다고 모호하게 약속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서 작지만 반항적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우리 사업의 미래 성공의 열쇠가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고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제 한국 음식 여정은 하찮은 딴짓이 아니라 퍼즐의 중요한 조각, 우리만의 색으로 자신을 차별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강철 같은 결의로 평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압박하고 못마땅해 하든 한국 요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리 가족 사업에 톱니바퀴 구실만 하며 해마다 똑같은 낡은 메뉴와 개념만 만들어내는데 안주하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전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와 요리에 완전히 몰두할 작정이었죠. 최고의 셰프와 장인들에게 배우고 흡수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영감을 빨아들인 뒤 우리 호텔뿐 아니라 전체 호텔 업계를 변화시킬 기술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두려운 전망이긴 했어요. 상상도 못할 불확실성과 도전이 가득할 테니까요.
하지만 작은 LA 아파트에 앉아 고추장과 참기름 냄새에 둘러싸인 채 밤새 고민하다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 소명이고 운명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 온몸과 영혼을 사로잡은 이 달콤 씁쓸한 꿈을 쫓아 세상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깊은 숨을 내쉰 뒤 전화기를 집어들고 민성 씨가 알려준 서울 세종대학교 조리외식 경영학과 국제교류 담당자 번호를 눌렀어요. 세종대는 호텔 경영으로 유명한 학과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마침내 그 도약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제게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달콤함과 씁쓸함, 쓴맛과 담대함을 조차 모든 것을 걸 때가 왔어요. 전화벨이 울리자 눈을 감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걷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광장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노릇노릇 구워진 호떡과 붕어빵 냄새, 이름 모를 양념의 이국적인 향. 온통 새로운 세계의 광경과 소리, 풍미에 휩싸일 생각에 설레었죠. 이 유학길이 저희 미래는 물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호텔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했답니다. 군인 옷을 입어봤자 할아버지들이잖아. 오늘 군인들 지갑 다 털릴 준비하세요. 여기 한국의 거리에서 미국 군인들과 한국 해병대 전우회가 약간의 시비가 걸린 듯 보이는데요. 할아버지라고 나이까지 운운하면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킹스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육군으로 1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의 시간은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대접을 잘 해주기도 했고요. 군대에 있던 시간 동안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다만 중간중간에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로 파견을 신청한 적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와 지금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서요. 한국 근무가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나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동안에는 파견 근무를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죠. 한국은 그저 할아버지가 도왔던 나라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을 좀 낮게 보는 게 있었나 봐요. 평생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컸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갔다 온 동료들이 하나같이 같은 소리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거든요. 또 심지어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 궁금했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국인들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한국이 왜 더 좋다고 꼭 오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길게는 아니고 합동훈련 지도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던 저에게 찾아온 그 여정은 비록 놀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기분이 들떴어요. 어쨌든 자유시간이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보니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미국 공항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크지만 그 규모가 건물들로 나뉘어 있는 편이고 이용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있지 않은데 반해 한국은 어디든 쉴 수 있고 마치 거대한 쇼핑몰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였어요. 미국 공항은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최신식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은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기해서 캐리어를 놓친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캐리어를 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눈치껏 알잖아요. 캐리어를 누가 훔쳐가려고 한다든지 누군가 내 짐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캐리어를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기 귀찮다고 화장실 밖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느낀 한국에서 첫날의 경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군대를 오기로 한 이후 저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걸 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국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곳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한국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저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 시간을 비워줬고 한국에 왔으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저를 이토록 반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그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사격게임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격게임이 궁금했던 이유는 미국에서는 놀이문화로 사격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자신이 있었죠. 우리는 서로 이길 자신이 있냐며 모두 자신감이 최고치로 찬 상태였어요. 최고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못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며 서로를 복돋았죠.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총부심이 있긴 해요. 총을 잘 쏘세요 라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정도니까요. 게다가 미국은 국방력 1위인 나라잖아요. 미국에서는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테러범일까봐 다들 피할 거거든요.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니까요. 미국도 처음부터 한국처럼 총기 사용을 금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아마 미국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건 당분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라는 걸 우리 미국인들 전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총기를 소지가 불법인 나라들을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대중교통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겠죠. 총기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총기 문제가 한국처럼 되지 않는 한 아마 평생 해결되긴 힘들겠죠. 애초에 장난감 총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는 무서운 말이에요. 장난감 총을 상대방한테 들이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놀이문화로 사격게임을 한다는 게 궁금해서 사격게임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게임장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옆에는 꽤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남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저도 한국 남자들과 군대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계에서 일본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개개인의 역량도 얼마나 뛰어난지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죠. 사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한 명만 젊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가 다 똑같았어요. 빨간색 모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병대 전우회 모자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신나서 총을 막 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옆에서 저희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미 총소리도 충분히 큰 곳에서 뭘 그렇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지 싶어서요.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 말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총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끄러워졌나 봐요. 약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어린 남자가 저희랑 말싸움이 붙으려던 참에 거기서 가장 나이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총이나 쏘자고 했어요. 대신 지는 팀이 이기는 팀 돈을 다 내주기로 했죠. 솔직히 저희는 우스웠어요. 저희는 미국 군인이잖아요. 무엇보다 현역이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날 다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군대는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군복무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대부분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모두가 본 광경은 한국 군사력을 입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아니, 이 아저씨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장난감 총을 잡으며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죠. 그 남자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발백중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 남성의 자세는 완벽에 가까웠죠. 흔들리지도 않는 고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베이스가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격에 무척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상대한테는 저희가 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된 남자는 키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남자였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한 30대 뒤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현역 군인들인데 비교가 되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날 테니까요. 50대 남성은 방금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은 마치 작업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순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결과는 오마이갓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격할 때가 되자 싹 표정이 변하더니 자세를 바꿔가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하더군요. 그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히려 그 30대보다 더 잘했어요.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이 높은 점수 뒤에 제가 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자신은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혹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준한 것들이 거의 다 빗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차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료들도 조준을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남자들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경품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죠. 이미 저희가 돈을 다 내는 건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음료수를 저희가 사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들은 무슨 해병대가 음료수를 먹냐고 빨간 뚜껑 소주로 사달라고 했어요. 해병대라서 소주도 빨간 뚜껑만 먹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빨간 뚜껑 소주가 뭔지 몰랐어요. 일단 대충 소주겠거니 하고 다음 게임까지도 받아들였죠. 다음으로 자리에 서신 분은 한번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에이, 또 해도 지겠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죠. 라고 이야기하셨죠. 남자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현역이라고 이제 감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라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람이 총을 잡는 순간 저희가 졌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의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현역인데도 저희 동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 남자들이 비록 장난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훈련에 매진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해보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무기는 사용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본 모든 남자들은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 같았고 그동안 군복무를 할 때 한시도 헛되게 훈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군이라 매일 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보니 진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정말로 밀도 놓은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칙들을 모두가 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들은 자기네들이 맛있는 곳을 안다면서 부대찌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국 군인이라면 이걸 먹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빨간 뚜껑에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죠. 남은 시간에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기네 부대 영상을 앞다투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는 이러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아저씨들을 말렸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영상은 자세를 바꾸며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솔직히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 멋진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자랑할 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장대 출신이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국 근위병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 근위병보다도 한국군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한국 의장대의 동작은 마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모두가 선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보는 눈을 즐겁게 해서 마치 댄스 배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총을 하염없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현역도 아닌데 말이죠. 그 동작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심지어 총을 던졌다 받기도 하고 양손으로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제대한 사람들이 군복도 아닌 사복을 입고 있는 현재는 일반인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동작이 몸에 다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죠.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전역한 군인들까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군사적인 능력과 소스, 무기의 장비력과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60여 개의 지표들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이건 각 국가의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한국은 워낙 방위 산업도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문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군인들의 군사력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죠. 무엇보다도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은 곧 개개인의 역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녁이 되어 북적이는 서울거리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저희는 한국 해병대 전우들에게 둘러싸인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전우회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신과, 술 모두에서 지구력에 대한 나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경험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인의 끈기와 독창성을 보여주는 매콤한 찌개인 부대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찌개는 군대 부대찌개라고도 불리는데 식량이 부족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의 독창성이 미군의 잉여 식량을 요리의 즐거움으로 바꾼 필요와 생존에서 비롯된 요리입니다. 소시지, 구운 콩, 라면 등 푸짐한 재료를 김치와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국물에 끓여낸 찌개입니다. 생존을 넘어 최소한의 재료로 깊은 맛과 위안을 주는 요리를 만드는 능력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탁상용 가스레인지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매콤한 향기가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와 어우러질 때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해병대원들은 훈련된 태도와 함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무장해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난의 경험, 전후에 가끔씩의 장난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불굴의 정신이 요구되는 군 생활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대화는 곧술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고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들의 술에 대한 관용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명예의 훈장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맑은 한국 술인 소주, 특히 경건한 마음으로 식탁에 놓인 빨간 뚜껑의 소주가 소개되면서 이런 자신감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언뜻 보기에 소주는 무해해 보였고 그 투명한 외관은 오해할 정도로 단순해 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빨간 뚜껑 소주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으면 그냥 공업용 알코올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따뜻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잘 들어가요. 얼큰하고 진한 국물과 소주의 깔끔한 목 넘김이 어우러져 맛의 조화가 미쳤어요. 전 언제나 술은 체력으로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국 군인 동료들이 결코 어디서 뒤처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해병대랑 술 한 번만 마셔보세요. 그분들 바다에서 헤엄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소주에서 헤엄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병대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한 에너지와 체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체력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도 존경할 만했어요. 저녁이 저물어가고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희는 게임에서 진 대가로 비용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나 나의 시도는 해병대원들의 단호하면서도 친절한 주장에 의해 금방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교적 원칙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계산을 해줬고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관대함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사실 미군 부대는 점점 더 줄고 있어서 한국 파견 근무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제발 이제는 저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멋진 한국 군들과의 교류를 더 하고 싶거든요. 저는 한국에 산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색다른 경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